토목일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단원 상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입니다. 하천해안이라는 단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천해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하천과 해안을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그럼 우리나라 하천 및 해안의 형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하천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강 이름은 모조리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이렇게 우리나라의 5대 하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하천이 모두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나요? 서쪽 혹은 남쪽에 흐르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요. 하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지류와 본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선생님이 산의 골짜기에 물이 흘러갈 만한 곳을 파란색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마치 그 모양이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굵은 줄기가 되는 부분을 본류라고 하고요. 가는 가지 부분을 우리는 지류라고 합니다. 보통 이 지류라고 하면 상류의 흐름과 그 특징이 같고 본류라고 하면 하류의 흐름 특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류와 상류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본류와 하류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뭇가지 모양의 파란 선 보이시죠? 저것을 우리는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류와 지류가 망을 이루면서 만들어져 있다 해서 이거를 갖다 하계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뭇가지 모양 전체를 하계망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 유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역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보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이 산 넘어 떨어지는 비는 이 산 안쪽으로 넘어올 리가 없겠죠. 이 물은 보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산의 속에 있는 어떤 지점에 물을 모은다고 가정할 때 이 산 너머에 떨어진 물이 이 산을 넘어서 다시 이쪽 강으로 합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강에 물이 모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유역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점을 연결하면 유역과 그 영역이 같습니다. 물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진 않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높은 점들을 연결해서 노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점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공간이 유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란 선은 분수계라고 불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5대 하천이라고 했던 그 강들을 유역으로 나눴는데요. 각각의 유역을 색깔로 칠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유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떨어진 이 빗방울은 모두 그 강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금강유역의 경우에는 지금 색칠이 된 그 땅 위에 비가 떨어진다면 언젠가는 금강에 합류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5대 하천이 서해안 혹은 남해안으로 떨어지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단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동고서저의 우리나라 지형 때문인데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그리고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동쪽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인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 물이 빠르게 떨어져서 유속이 높고 유로가 굉장히 짧은 반면에 이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굽이 내려오게 되고 이 유로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하천에서 얻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해로 떨어지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모을 만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그 강의 물량도 굉장히 적어서 이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서해안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보통 강의 규모가 굉장히 큰 강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물을 취소하기가 쉬운 거겠죠.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하천과 낮은 지대에 있는 하천은 상류와 하류라고 불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 흐름에도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시는 하천을 보시면 양쪽 옆에 산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밉 공류 하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 강의 중상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하천이 흐르는 부분 이외에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 빠르더라도 이 강의 양옆을 침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런 가밉공류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유속으로 무언가를 침식시킬 때에는 하천의 양옆이 아닌 바닥을 침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하방 침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방 침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더불어 발달되는 지형이 있는데 하안단구라고 합니다. 이 하천 양옆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안단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뒷시트에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으로 오실게요. 하류에서는 이렇게 넓게 굽이굽이 치는 이런 하천의 흐름을 보입니다. 실제로 하천 양옆에 이 둔턱이 높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밉공류 하천은 이 공류의 흐름 방향을 꺾기가 어렵지만 이 자유공류 하천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이 물의 흐름 방향이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자유공류 하천은 이 몇 년이 지나고 오면 물길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물의 방향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완만한 지형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중하류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고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유속이 그대로 하천의 양옆에 전해져서 이 바닥이 깎이기보다는 보통 하천의 양옆, 측방 침식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자유공류 하천에서 만들어지는 또 지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중도입니다. 하천 중앙에 섬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생기는지 다음 시트에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하안단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가밉공류 하천이 하방 침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그 계단 모양의 이 세로에 세워져 있는 면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전체 집안이 융기하게 되고 이 융기한 다음에 다시 하방 침식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 약간의 계단 모양이 완성될 텐데요. 두 번째 용기가 마저 일어나게 되면 이 계단 모양의 양옆이 이 지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하천에 의해서 생겼다고 해서 하안단구라고 부르는데요. 뒤로 가시면 이 해안에서 바다에 의해 생긴 이 계단형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안단구라고 불리우니 이 분류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중도입니다. 하천 중앙에 생긴 섬을 갖다 하중도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공류 하천은 수시로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보통은 좌우로 흔들면서 공류를 그리면서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공류 부분에서 이 유속이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이 곡선의 안쪽에 있는 친구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지만 이 곡선의 바깥쪽에 있는 학생은 뛰어야 할 만큼 이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유속에 반영이 되어서 이 공류에서는 곡선의 안쪽 부분은 유속이 느리고 곡선의 바깥쪽 부분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실제로 유속이 빠르면 물이 가진 힘이 강해져서 침식이 일어나지만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져서 가지고 있던 퇴적물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깥 공류는 깎이고 안쪽 공류는 쌓이면서 점점 지그재그로 휘어지는 각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좌우로 마구 흔들리던 공류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양옆으로 가는 것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 순간이 되면 이 강이 어느 순간 직류로 흐르게 됩니다. 양옆으로 계속 흔들리던 것이 이제 가운데 길로 흐르는 것이 훨씬 덜 힘든 순간이 되는데요. 그렇게 예전에 물이 흘렀던 구하도와 새로 난 길 사이에 분명히 육지로 되는 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 또한 퇴적되어서 육지로 나중에는 환원이 될 테지만, 이렇게 중간에 구하도와 신하도 사이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땅이 만들어지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하중도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하중도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공류 하천의 흐름을 보이는 하천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대륙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 가서는 종종 이런 하중도라는 지형이 발견되고는 하는데요. 하천에서 발생하는 이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트부터는 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은 물의 유속으로 지형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해안은 다음과 같이 여러 요인으로 지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랑입니다. 이름을 파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철썩이는 파도가 힘이 셀 경우에는 해안선을 침식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파랑 또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안류인데, 이 파도는 해안선의 직각 방향으로 온다고 하면 이렇게 온 파도가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안선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 파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해안선의 직각으로 부딪힌 파도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좌우로 흩어지게 됩니다. 파도로 왔을 때보다 세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들고 온 퇴적물을 이 좌우로 흩어지면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이 내려놓는 흐름을 가지고 연안류라고 하는데요. 이 연안류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과 평행한 진행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류입니다. 이 밀물과 썰물에 차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당연히 물이 해안선 가까이 들어올 때에는 바깥쪽에서 퇴적물을 잔뜩 가지고 들어와서 썰물 때에는 다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썰물 때에 육지에 드러나는 바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는 갯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로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해에 위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데요. 이 바람이 거세서 바다의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지형을 형성하는 데에는 해안은 두 가지의 지형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보시면 들고 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이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부르고 나온 곳을 곳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바다 쪽에 가까운 곳이 가장 센 힘을 받기 쉽고, 바다에서부터 가장 먼 만이 가장 약한 힘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곳이 침식이 되고 보통은 만에 퇴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지형들을 조금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침식 지형입니다. 그렇게 곳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지형들인데요. 첫 번째는 씨앗치입니다. 보통 동해안에서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바위로 된 절벽에 파도가 치고 바위 안에는 여러 지반이 섞여 있을 텐데, 그 여러 지반 중에서 유독 약한 지반이 이렇게 파도에 의해 침식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침식되는 부분이 바다 절벽의 한가운데일 경우에 어느 순간 뻥 뚫리게 되고, 이렇게 뻥 뚫린 그 모양이 마치 건축물의 아치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씨아치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다 아치라고 하겠죠? 저렇게 아치가 된 부분이 이 파도에 의해서 마저 윗부분마저도 침식되고 나면 이런 형태를 띨 텐데요. 보통 우리가 바위섬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시스텍입니다. 그 다음은 해시계인데요. 이것은 해안단구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 모양을 만드는 해안단구에서 이 절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해시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닥면에 해당하는 것을 파식대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 생기는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식동굴인데요. 이 해식애에서 비롯한 지형입니다. 이 해식애라고 하면 이 바위로 된 절벽을 이야기하는데, 바위가 편편한데 이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 윗부분에 비해 아랫부분에 침식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해식애 밑에 마치 동굴처럼 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공간을 우리는 해식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트부터는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모래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퇴적되거나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사빈, 사주, 사구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구부터 보실 텐데요. 사구는 모래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사구가 형성되려면 바람이 모래를 움직이는 거고요. 이 해안에 있는 이 모래들을 이 바다가 이 육지 저편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지역의 모래들이 모이게 되면 어느 순간 둔덕이 되고 얘가 모래 언덕이 되면서 사구라는 지형이 완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금기가 섞여 있는 모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농작물을 심어놨을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사고가 생길 만한 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나무를 방풍림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숲이란 뜻이죠. 결국 이 사구라는 것이 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빈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해수욕장입니다. 이 해수욕장 또한 파도가 가지고 온 모래를 연안류가 해안선에 고루 뿌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저런 사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갯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밀물이 됐을 때 진흙을 들고 와서 썰물이 됐을 때 해안선 가까이에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이 바다 바닥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머드라고 하는 굉장히 고운 진흙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갯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시트에서는요, 굉장히 멋있는 바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왼쪽 밑부분을 보면 육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저쪽을 보면 동그랗게 섬인 것 같으면서 또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데요. 사실 저 부분은 예전에는 섬이었습니다. 섬과 육지 사이의 땅 색깔을 보시면 이게 모래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다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긴 지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섬이었던 지역이 모래가 쌓이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닌 상태가 된 저 부분을 우리는 육계도라고 불리고요. 저렇게 모래가 쌓여서 하나의 지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요, 그냥 저렇게 그 육지의 연장선상으로 쌓이게 되면 사주지만 간혹 가다가 강의 하구를 막거나 아니면 바닷물의 일부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형성된 호수를 석호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안에 퇴적작용으로 생길 만한 지형 6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네, 다양한 지형들을 잘 살펴보셨겠죠. 다음번에는 이런 도대체 해안 지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하천 지형들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